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며, 간혹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끝나기를 고대한다. 어떤 이는 존재의 소멸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약속된 천국을 소망한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순간을 슬퍼하고, 어떤 이는 자신 없이도 계속 살아갈 사람들을 시샘한다.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죽음에 관해 생각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타인이 짐작하기란 불가능하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승과의 이별, 엄청난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경험해야 하는 두려움과 남겨진 이들을 생각하는 아픔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이 죽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직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뜰 수 없겠지만 이란 책입니다. 저자인 캐서린 매닉스는 1982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완화의학 분야에서 일했고, 현재 영국 국가의료서비스 기관 뉴캐슬 병원의 완화의료 컨설턴트입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기를 거치며 의학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아니면 적어도 죽음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는 환자도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병원으로 데려가 처치하는 쪽으로 행동 방식이 변했다. 기대 수명이 증가했으며 수많은 사람의 삶이 향상되고 연장되었다. 단, 의료 서비스의 발전이 준 혜택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어느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치료는 무의미한 연명에 불과해진다. 이때 의료기술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새로운 임종의식을 위해 동원될 뿐이다. 나는 의사 생활의 대부분을 완화의료 환자들과 함께했다. 이 책에 소개한 사연도 대체로 완화의료 전문가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다시 말해, 심각한 통증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불안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나의 환자는 살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였다. 그로부터 나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얻었다. 바로 이 부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내가 들려주고자 하는 바다. 이 책에서 다룬 질병의 종류나 겪게 되는 과정들은 아주 다양하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해보고 싶은 글들을 골라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사빈느를 소개한다. 그녀는 80이 다 되어가는 노부인이다. 은색으로 물결치는 기품 있는 머리카락을 실크 스카프로 감싸고 드레싱 가운 대신 카프탄을 입은 그녀는 카드게임을 하거나 메이크업을 하거나 작고 여인 손에 로션을 바르면서 호스피스 침대 위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다. 그녀는 블랙커피를 마시며 음료수 서빙카트에 딸려온 커피를 보고는 그걸 커피라고 불러? 라고 놀린다. 프랑스식 억양이 강한 목소리는 마치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호스피스에서 내가 만난 환자 중 가장 신비롭고 자립적인 사람이다. 사빈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녀가 속했던 레지스탕스 조직이 18개월 동안 숨겨주었던 영국군 장교와 결혼한 이래 1946년부터 쭉 영국에서 살았다. 그녀의 영국인 영웅 피터는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지원하기 위해 낙하산을 타고 프랑스에 침투했다. 그는 통신 전문가였고 듣자 하니 달걀 상자와 끈만으로 라디오를 조립해내는 능력자였다. 피터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다. 사빈느가 침대 옆 협탁에 올려둔 피터의 사진과 훈장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오래전 특유의 용기로 병에 맞서다 세상을 떴다. 그는 두려움을 몰랐어요. 그녀는 회상한다. 그는 내게 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기억하죠, 당연히. 매일 그와 대화를 나누는걸요. 그녀는 예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잘생긴 남편이 영원히 마흔으로 남아있는 흑백 사진을 가리킨다. 우리의 유일한 슬픔은 주님께서 자식을 보내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녀가 상념에 빠진다. 대신 우리는 근사한 여행과 모험을 하며 인생을 함께 했죠. 참 행복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받은 용기 훈장을 검은색과 붉은색 리본으로 묶어 가슴에 달고 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 훈장을 꺼냈다고 한다. 내가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사빈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다. 레지스탕스 훈장을 받았고 전쟁의 공포를 이겨냈지만 그녀는 다가올 앞날이 두렵다. 그녀는 대장의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이제 치료할 수 없음을 안다. 그녀는 간호사가 배변 주머니를 비울 때 침착함을 유지하며 간호사가 샤워를 도와줄 때도 품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어느 날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까봐, 그래서 용기를 잃게 될까봐 두렵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의 존엄을 잃고 고통에 몸부리치다 죽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용기를 잃은 탓에 천국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재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녀가 한숨을 쉰다. 내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어느 날 샤워 후 간호사가 3단 같은 음발을 말려줄 때 사빈느가 뿌리 깊은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머리 손질이 끝나고 실크 스카프가 제자리를 찾자 사빈느는 고백의 시간도 끝났음을 암시했고, 간호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자문의와 의논해도 좋을지 물어보았다. 사빈느는 동의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자문의는 프랑스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심정을 제대로 이해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내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이것은 내가 환자를 대응하는 방식의 토대가 되었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 경험으로 인해 나는 임종을 준비한 상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 속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임종 과정을 알면 알수록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의 뜻밖의 경험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사빈느는 병실로 찾아온 자문의를 반겼다. 그는 그녀에게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침대를 토닥였다. 간호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나는 낮은 스툴을 끌어와 사빈네 얼굴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프랑스어로 잠시 잡담을 나누던 자문의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임종이 어떤 것일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걱정된다고요? 네.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그의 단도직입적인 접근에 깜짝 놀랐지만 사빈느는 전혀 놀란 기색이 아니었다. 그리고 용기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고요. 사빈느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은 뒤 마른 침을 삼키고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네. 당신에게 임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당신과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사빈느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2차 세계대전 때 그녀의 집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젊은 여성을 회상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환자에게 통증을 덜어줄 약을 주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멎었다. 세월이 지나 사빈네의 사랑하는 남편이 심장마비를 겪은 후 사망했다. 그는 집에서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 날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완전히 의식한 상태로 숨을 거뒀다. 신부님이 오셔서 피터와 함께 임종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굿바이가 아니라 오후부아라고 말했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눈을 깜빡이자 가득 고인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당신의 병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문의가 말했다. 먼저 통증에 관해 이야기할게요. 지금까지 통증이 심했나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문의는 그녀의 투약 차트를 확인한 뒤 정기적으로 처방된 진통제는 없고 가끔 급경련 복통으로 약이 처방되었을 뿐이라고 확인해 준다. 지금까지 별다른 통증이 없었다면 이제 와서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통증 완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저희를 믿으시죠? 네, 믿어요. 그가 말을 잇는다. 흥미로운 것은 각양각색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끝이 다가올 때 경험하는 바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목격하는지 알려드릴까요? 듣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첫 번째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병으로 기력이 쇠하는 것이죠. 이미 경험하셨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의 손을 잡는다. 환자는 갈수록 더 피곤함을 느끼고 지칩니다.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잠이 더 많이 필요해지죠. 낮잠을 자면 피곤이 좀 가시지요? 그녀가 자세를 바꾼다.
등을 더 반드시 펴고 똑바로 앉는다. 그녀는 시선을 주치의 얼굴에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면 당신도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상대로라면 앞으로 갈수록 피로가 심해져서 점점 더 오래 잠을 자게 될 테죠. 깨어있는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오래 잠을 자고 때로는 아주 깊이 잠들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나요? 그녀는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 잡고 있던 그의 손을 흔든다. 만일 환자가 깊은 의식불명에 빠져 약을 먹을 수가 없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투약해서 계속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조치합니다. 늘 편안하게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만하겠지. 나는 생각한다. 이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한 것도 놀라운걸.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잇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 늘고 깨어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잠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도 있죠. 하지만 깨어난 후 잠을 푹 잔 것 같다고 말하곤 해요.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침내 삶의 끝에 이르면 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후 호흡 패턴이 변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깊고 느리게, 때로는 얕고 빠르게. 그렇게 아주 완만하게 호흡이 느려지다가 마침내 조용히 멈춥니다.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아요. 의식이 꺼진다는 느낌도 없고요. 공포에 질리지도 않아요. 그저 아주 평화롭답니다. 그녀가 그에게 몸을 기울인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존경을 담아 살며시 입을 맞춘다. 중요한 건 보통의 수면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낮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얼마 후 낮잠에서 깰 만큼 기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식불명은 잠과 달라요. 의식을 잃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요. 그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는 그를 바라본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본다. 아마 내 입은 딱 벌어져 있을 것이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녀는 긴장을 풀고 베개에 기댄다. 눈을 감고 깊고 긴 숨을 내쉰 다음 양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쥐고 흔들면서 그를 보고 말한다. 고마워요. 그녀가 눈을 감는다. 물러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다. 간호사와 자문의와 나는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자문의가 내게 말한다. 이 대화는 우리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선물일 거예요. 실제로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드물지요. 대부분은 고통 속에서 추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할 것이라 상상하고요. 우리가 본 임종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그리고 가족들이 끔찍한 죽음을 목격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의 지식은 늘고 두려움은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좀처럼 쉽진 않아요. 그는 내 손에 구겨진 티슈를 모른 채 하며
우리 차 한잔 할까요? 라고 말한다. 나는 차를 준비하며 눈물을 닦아낼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방금 보고 들은 것을 반추하기 시작한다. 조금 전 그가 매우 노련하게 설명한 내용은 지금까지 내가 본 바와 정확히 일치하지만 나는 여태껏 그런 패턴을 인식하지 못했다. 죽음에 관하여 이토록 구체적인 정보를 환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환자가 이런 이야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방금 전 대화를 들으며 줄곧 경악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거둘 수 없었다. 이제야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못했던 나의 용기 없음을 되돌아본다. 문득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는 삶의 끝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사할 수 있을까? 그만 나를 놓아줘. 이 의사들이 저를 겁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회진 때마다 당신이 원한다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2의 고향으로 삼았던 네덜란드 한 도시의 병원에서 달아나 네덜란드인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영국 어머니 댁으로 돌아온 우잘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우잘은 로테르담에 본사를 둔 석유회사에 취직했다. 회사의 경영자 훈련 프로그램에서 스타로 떠오른 그는 30살에 이미 많은 팀원을 거느린 팀장이 되었다. 직장 동료와 결혼하면서 고향에서 성대한 시크족 전통 결혼식을 열어 네덜란드와 영국의 양가 가족을 한자리에 모시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악과 근사한 잔치를 즐겼다. 18개월 후 딸 타비사가 태어났다. 타비사를 이중언어 사용자로 키우기 위해 우잘은 딸에게 영어로 말하고 아내는 네덜란드어로 말했다. 타비사가 2살이 되었을 때 우잘에게 복부 팽만과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는 주치의를 찾아갔고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다. 주치의는 우잘의 직장에서 커다란 종양을 발견했다. 우잘은 회사 의료보험 덕분에 네덜란드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에게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 결과 직장 6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매우 드문 암이지만 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우잘의 직장, 대장, 방광이 제거되었고 장의 일부로 인공 방광을 만들었다. 그는 복부의 소변을 모으는 주머니와 대변을 모으는 주머니를 차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다. 수술 후 하복부의 상처가 도통 아물지 않았다. 봉합된 수술 절개선 한쪽 끝에 냄새나는 고름이 흐르는 종기가 생겼다. 항생제도 효과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냄새나는 고름이 속옷에 스며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쩐 일인지 음낭 뒤 피부에서 고름이 새어나왔다. 추가 검사와 수술이 뒤따랐다. 골반에서 와인 코르크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고 수술로 제거하지 못한 세포를 소멸시키기 위해 방사선 치료도 받았다. 하지만 분비물은 계속 흘러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분비물의 냄새가 바뀌었다. 분비물에 변이 섞여 있었다. 또 스캔을 하고 수술을 받았다. 장 아랫부분이
방사선 치료에 반응하여 쪼그라들다 결국 터져버린 것이다. 골반이 배설물로 가득 찼고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 견딜 수 없는 복통을 유발했다. 그는 병동에서 기절했고 손상된 장에서 흘러나오는 분비물을 모으는 세 번째 주머니를 찬 채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분비물 유출은 멈출 줄 몰랐다. 마지막 수술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부드러운 목소리에 매우 친절한 외과 교수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자를 찾아왔다. 교수는 골반의 오물을 제거하고 대변과 세균의 누출을 막기 위해 손상된 장을 잘라냈지만 골반에 종양이 남아있으며 계속 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암덩어리가 테니스공처럼 속이 비어있지만 내부에서 세균이 자라고 있어서 곧 고름이 찰 것이다. 그리고 압력이 누적되면서 고름이 복부의 상처나 엉덩이 피부로 새어나올 것이다. 더 이상 수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외과 교수는 그에게 이해했냐고 물었다. 우잘은 이해했다. 그는 암에 걸렸고 완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고 그에게는 아빠가 필요한 딸과 남편이 필요한 아내가 있다. 그는 퇴원하여 남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야 했다. 교수는 마치 자신이 이 고통을 겪는 당사자인 듯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이 상태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우잘도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이대로 살아야 한다면 남은 시간은 집에서 보내고 싶었다.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물론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게 무슨 선택권이 있지? 우잘은 의아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환자에게 옵션이 존재합니다. 만일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했다. 우잘은 지금 죽을지 나중에 죽을지 선택할 수 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견디기 힘들면 언제든지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잠시 후 제 동료 의사가 찾아오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잘이 대답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퇴원하고 싶어요. 그를 설득하기 위해 교수가 호출되었고 우잘의 아내에게도 연락이 갔다. 교수는 두 사람에게 우잘의 상처는 매우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몸속에서 장누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을 막을 수 없고 종양이 혈액 공급을 앞지르는 속도로 자라고 있었다. 그 중앙부가 괴사하면서 걸쭉한 고름으로 변해 상처를 통해 새어나왔다. 교수는 배려심 넘치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것은 그가 청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종양의 양상이 원래 그렇다고 안심시킨다. 하루에 목욕을 몇 번 하든 냄새와 분비물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런 상태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우잘은 그의 가방과 소지품을 요구했다. 그는 당장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를 고집했고 영국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귀국행 배싹을 빌렸다. 일주일 후 그는 어머니 집의 손님방에 아내와 타비사는 우잘이 어렸을 때 누이와 함께 쓰던 낡은 2층 침대가 있는 옆방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우잘을 진찰하러 방문한 주치의가
우리 호스피스에 진료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신체적으로 우잘은 마르고 창백했으며 탈수 증세가 있지만 구역질이 나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없었다. 또한 간헐적인 복통에 시달렸고 악취나는 분비물을 씻어내느라 음낭의 피부가 헐었다. 정서적으로는 그는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더는 듣지 않아도 되어서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네덜란드 의사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죽느니만 못한 삶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사회적으로 우잘이 현재 머무는 집은 그와 아내, 활동적인 어린이, 어머니,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많은 친구들을 수용하기에 비좁았다. 또한 우잘의 침대 위치로 인해 간호가 어려웠다. 영적으로 그는 양극단을 오갔다. 어떤 때는 타비사가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부풀거나 이전에는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던 신과 흥정하면서 점수를 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증을 혼자 감내했다. 다른 때에는 자신이 겁장이어서 도망친 것은 아닐지 고민했다. 삶이 아직 견딜만한 수준이었을 때 안락사를 수용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괴로웠다. 우잘은 다음 날 호스피스 1인실에 입원했다. 우잘은 자신의 웰빙을 증진할 수 있는 실험이라면 무엇이든 열성적으로 수용했다. 우리는 탐폰을 사용하여 엉덩이 상처에서 고름을 흡수하는 방법을 고안했고 누출을 줄이기 위해 대변의 농도를 바꾸는 약을 사용했으며 특수한 상처 드레싱으로 악취나는 분비물을 흡수하여 새는 양을 줄였다. 비록 골반의 암덩어리가 계속 자라고 있긴 했으나 경막외 마취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 치료법의 부작용인 장과 방광 조절의 능력의 상실은 이미 주머니를 차고 있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휠체어에 익숙해진 우잘은 타비사를 태우고 호스피스 병원 안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오후 3, 4시쯤 되면 낮잠을 잤고 그때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한숨 돌릴 틈이 필요했다. 네덜란드는 의사가 엄격한 규칙을 준수할 경우 기소당할 위험 없이 안락사를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때 우잘은 이 관행을 가능케 한 네덜란드의 실용주의 정신에 탐복했다. 그러나 일단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주어지자 증상 관리보다는 안락사만 권장하는 게 두려웠다. 의사와 면담할 때의 분위기도 이전과 달랐다. 그의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예우를 향상시킬 수 없는 의사들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의사들이 질병 진행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차라리 죽음을 앞당기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잘은 불확실한 희망을 안고 살기 위해 확실하고 통제된 죽음으로부터 달아났다. 신체 상태는 악화될지 모르나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타협안이었다. 그는 인도주의적인 법률의 변화가 초래한 섬뜩한 결과를 몸소 체험했다. 암의 확산으로 결국 신장이 기능하지 못하게 된 우잘은 며칠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타비사가 병실 밖 정원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다니는 가운데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 타비사와 아이의 어머니는 네덜란드로 돌아갔다. 타비사가 아직도 2개국어를 하는지는 미지수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선의가 초래한 의도하지 않은 공포는 현재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딜레마다. 안락사라는 진이가 램프 밖으로 나온 후에는 소원을 말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바늘과 핀. 실비는 19살이다. 그녀는 밴드의 드러머이며 뮤직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사운드 믹싱이나 음향 장비로 소리를 조작하는 일을 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비트가 강한 음악을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 흔들리는 요람에서 잠들던 기억을 연상시키는 부드럽고 인상적인 멜로디의 발라드를 직접 작곡하기도 한다. 그녀의 부모님은 늦둥이로 귀하게 얻은 실비를 보물처럼 애지중지했고 딸의 성장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념했으며 이제 머지않아 다가올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실비는 희귀한 백혈병 환자다. 그녀는 태어난 후 맞이한 16번째 해를 힘겨운 항암 화학 치료를 받으며 보냈다. 그래서 중등 교육 자격 검정 시험도 못 치고 술도 못 해봤죠. 하지만 약과 로큰롤은 해봤어요. 그녀가 미소 짓는다. 그 뒤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 회복에 힘쓰며 또 한 해를 보내던 와중에 백혈병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치료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는 내가 지금껏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잘 웃는 사람일 것이다. 눈처럼 창백한 얼굴과 눈부시게 하얀 치아와 쇼킹할 정도로 선명한 색상의 립스틱, 그리고 미묘하게 옆으로 기울어진 클레오파트라 스타일의 검은 가발이 더욱 잘 웃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악성세포로 변해 백혈병을 유발하는 실비의 백혈구는 골수에서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다른 혈액세포의 생성을 방해한다. 백혈구 증식을 억제하는 약은 갈수록 효과가 떨어질 뿐더러 다른 건강한 세포의 생성도 방해한다. 백혈구 과다 증식과 백혈구 억제제라는 치명적인 조합은 적혈구 생산을 억제하여 빈혈을 유발하고 혈소판의 생성까지 억제한다. 실비는 헌혈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그녀는 매주 수혈을 하며 이틀에 한 번은 혈소판을 수혈한다. 그녀의 생존은 낯선 사람들의 호의에 달려있다. 때는 늦가을이다. 실비는 구불구불한 시골 도로를 한참 거슬러 가야 나오는 외딴 마을에 살고 있다. 다음번에는 혼자 찾아와야 하는 길이기에 가는 길을 유심히 살폈다. 나는 실비에게 수혈하고 수혈이 완료될 때까지 상태를 관찰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아침 해가 도로변 울타리에 설이 내린 잎사귀에 반사되어 황금빛 후광을 만든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에는 목적지에서 만나게 될 환자와 가족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죽어가는 10대와 그녀의 부모에게 대체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자갈 깔린 마당을 저그럭저그럭 소리를 내며 가로질러 가는 우리의 입에서 하얀 숨이 새어나왔다. 문득 드럼 소리가 그치고 다락방 창문이 열린다. 헤드폰을 쓴 아이가 창밖으로 튀어나오더니 두 분 연기 뿜는 용 같아요 라고 소리치고 사라진다. 문간의 여성이 우리를 안으로 맞이한다. 간호사가 내게 실비의 어머니를 소개한다. 실비의 어머니는 땅딸막하고 오래된 아가 스타일의 오븐이 있는 넓은 부엌을 손짓하면서 집이 난장판이라고 사과한다. 난장판이란
식탁 위에 펼쳐진 신문과 찻잔을 말하는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부엌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조그마한 목소리가 프라이데이가 어딨냐고 묻는다. 어머니가 대답한다. 아, 우리 안에 있어. 부엌 한 구석에 골든 리트리버가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보인다. 가발을 쓴 실비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프라이데이가 명랑한 소리로 왕 하고 짖는다. 그녀는 마치 빙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발을 내디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며 웃고 간호사와 포옹한다. 그런 다음 소파 한 구석에 걸터앉아 긴 다리를 포개고 옆으로 기울어진 가발을 귀 뒤로 넘기더니 개 쪽을 턱짓하며 말한다. 어제 쟤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몸이 볼링핀처럼 휘청휘청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 어떤 항암제는 말초신경을 손상시켜 손가락과 발가락에 무감각증과 저리고 쑤시는 통증을 유발한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자신 있게 걷기 어려워지고 실비의 말 맞다나 볼링핀처럼 휘청거리게 된다. 간호사가 멍이 심하게 들었는지를 물어본다. 혈소판이 부족한 실비는 멍이 잘 들기 때문이다. 실비가 미소를 지으며 유감스러운 듯 말한다. 내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마치 꼬리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옆으로 몸을 돌리더니 헐렁한 레깅스를 끌어내려 왼쪽 엉덩이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퍼진 짙은 멍을 보여준다. 아유, 아팠겠다. 간호사가 말하자 아프다는 소리를 알아들은 프라이데이가 낑낑거린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괜찮아. 실비가 강아지를 달랜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실비가 놀라운 사람임을 깨닫는다. 어머니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실비는 엄마를 슬프게 할 걱정 없이 우리와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 실비가 소파 밑에서 가방을 꺼내더니 안에 든 내용물을 늘어놓는다. 여러 가지 색깔의 천, 아기옷, 티셔츠, 두꺼운 스펀지와 재봉 재료가 차례로 등장한다. 멋진 작품이 될 거예요. 그녀가 간호사에게 말한다. 그들이 내게 실비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실비는 병원에 있을 때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놀이치료사가 어린이 2명을 데리고 키트로 점토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한 아이는 모델을 골라 점토를 주형에 넣었고 다른 아이는 이미 만들어준 점토 모형에 색칠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척 신이 나 보였다. 그들은 부모님께 드릴 깜짝 선물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애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건 척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실비가 말한다. 그런 다음 애들이 점토에 손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나중에 부모님이 추억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걸요. 일종의 작별 선물이죠. 실비는 그날 본 장면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천 조각을 보여준다. 엄마가 특별히 기억하는 옷으로 골랐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 입던 여름 원피스고요. 이건 아기 때 옷이에요. 그리고 이건 12살 때 학생 캠프에서 그림을 그린 티셔츠에서 자른 거예요. 이 단추는 제 교복에 달려있던 건데 제가 맨날 단추를 잃어버려서 엄마가 계속 달아줘야 했거든요. 둥근 스펀지는 쿠션에 들어갈 충전재였고 실비는
엄마의 추억이 담긴 옷으로 쿠션 커버를 만들고 있었다. 온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바쁜 실비의 어머니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저녁 무렵 따뜻한 부엌 오븐 곁에 앉아 쉴 때뿐이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리고 나중에 실비가 물려받아 마땅했을 낡은 흔들의자가 어머니의 자리다. 실비가 만드는 추억 쿠션은 자신이 보지 못할 미래에 의미를 더하기 위한 것이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난다. 실비가 재빨리 가방을 숨긴다.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담은 쟁반을 내려놓고 다시 나가려 한다. 여기 계셔도 돼요, 엄마. 실비가 말한다. 오늘은 간단한 거 하는 날이에요. 커피를 마시고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간호사와 나는 작별 인사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혈액학 연구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실비의 혈액 검사 결과를 챙긴 후 혈소판 백을 받으러 옆방 수혈 연구실로 간다. 그들은 하루 종일 연구실에 틀어박혀 일하지만 혈액 샘플의 혈소판 수와 나가는 혈액 백 수로 실비를 비롯한 환자들의 상태를 꾸준히 챙기고 있다. 그들은 치료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본다. 실비가 죽어가고 있으며 곧 혈액 검사가 필요 없어지리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20살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쾌활하고 창의적이에요. 내가 대답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성 들여 준비해 주신 혈소판을 고대하고 있답니다. 커피와 비스켓과 함께 내놓으려고요. 나는 혈액 제제가 든 작은 도시락처럼 생긴 보냉 가방을 건네받고 연구실을 나선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색으로 반짝거리던 잎사귀들이 자취를 감췄다. 일대가 안개에 휩싸여 모든 길이 낯설어 보인다. 마침내 실빈의 대문을 지나 요란한 소리를 내는 자갈길로 진입하니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브라이데이가 신나게 달려나와 킁킁대고 실비가 가발도 쓰지 않은 채 문간에 서서 예의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환영한다. 얼른 오셔서 제 멍 좀 보세요. 이쪽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실비가 말한다. 그녀는 풀이 죽어 보인다. 나는 무슨 일인지 묻는다. 프로젝트 말이에요. 바보 같은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바늘이 느껴지질 않아요. 천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도 없고요. 정말 바보 같아. 이 바보. 실비가 입술을 깨문다. 에이, 망할. 내가 동의한다. 그녀는 좀 놀란 표정이다. 망할도 의학 용어예요? 내가 시치미를 떼자 그녀가 피식 웃는다. 그럴 리가요. 그래서 어떡할 계획이에요? 내가 묻는다. 바보 같은 질문이었다.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반짓고리, 가위, 핀, 줄자를 꺼낸다. 우리는 커다란 식탁에 앉아 작업에 착수한다. 나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사각형 모양의 천 조각들을 꿰매고 고정시킨다. 그녀는 작업을 살피고 변화를 주고 고개를 기울인 채 고민하고 입을 오므리고 고개를 젓고 천 조각의 위치를 이리저리 바꾼다. 우리는 간간히 맥박, 혈압, 체온 관찰로 주의를 돌렸다가
다시 쿠션 만들기에 열중한다. 작업하는 동안 실비는 가족, 음악, 친구들, 대머리로 사는 것, 신체 이미지, 그리고 유산에 관해 이야기한다. 엄마 아빠가 많이 슬퍼하세요. 아빠는 일에 몰두하며 바쁘게 지내세요. 아예 감정에 빠질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빠를 닮았어요. 드럼을 치면서 제정신을 유지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달라요. 아마 이겨내시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바쁠 때 혼자 버티는 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엄마와 저는 저녁이면 부엌 오븐 앞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든요. 별건 아니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해요. 엄마는 나중에 그 시간을 가장 그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흔들 의자용 쿠션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제가 가고 난 후에도 엄마에게 와서 내 무릎에 앉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함께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엄마는 제 포옹을 느낄 수 있겠죠? 기발한 생각 아닌가요? 엄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볼 수가 없다. 시야가 점점 흐릿해진다. 나는 천의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는데 정신을 집중한다. 수혈이 끝날 무렵 조각보 쿠션 커버도 완성된다. 손가락을 몇 번이나 찔렀는지 가방을 드는 손끝이 저리다. 도착했을 때보다 가벼워진 가방이 어쩐지 더 무겁게 느껴진다. 짧은 인생을 이토록 충만하게 살고 사랑하는 대범하고 관대한 인간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앞으로 다가올 나 자신과 내 소중한 이들의 죽음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처럼, 그리고 그 가족들의 노력처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큼 생을 잘 마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